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니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한민국 엄마 구하기라는 그 책 1부, 2부에 이어서 3부를 지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부분을 3부에서 말씀을 드릴까 혼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목을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라고 정했어요. 책 안에 있는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교육 때문에 많은 병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엄마가 본질적으로 사교육에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 그것이 바로 이 책 안에 나와요. 근데 제가 1부와 2부에서 얘기해 드린 거는 아주 일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많은, 정말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사교육에 대한, 그리고 우리 엄마들의 그 교육적인 마인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책 뒤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더 얘기를 하면 이 책을 전부 다 스포일러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뒤에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너무 말을 하고 싶지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한 그러한 답을 좀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말씀 안 드리는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제목만 조금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아이의 배신 뭐 이런 게 나와요. 아이의 반격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말 잘 듣던 아이가 내 아이가 중고등학교에 가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그리고 배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배신이라는 말로 치부를 해버리는데 엄마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너는 왜 배신을 하니?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사교육을 시키고 안 시키고의 문제가 아니다. 엄마 네 마음에 지금 불안감이 있니 없니? 네 마음이 불안하니 안 불안하니? 이걸 물어보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그 엄마가 갖고 있는 그 불안감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엄마가 불안하다 보니까 엄마가 사교육을 소비하게 되고 홈쇼핑에서 물건 사듯이 학원을 가서 고릅니다. 그래서 학원을 고르면 내 아이는 그거를 바로 엄마가 산 거를 내 아이가 소비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떠한 부조화가 되어져 있는 순환적인 그런 악순환적인 그런 구조가 있다라고 이 책에서 명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가 아니라 사교육 소비자로서 전락을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사교육을 하더라도 내 주관을 가지고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길잡이를 제시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대치동 사교육에 대한 믿음이 그 어머님들이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지만 신앙 수준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나 또한 대치동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사교육에 대한 믿음이 신앙 수준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103페이지쯤에 똑똑한 사교육 활용법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읽어보고 싶으시죠? 똑똑한 사교육 활용법. 그래서 공교육과 사교육을 어떻게 적절히 잘 조화를 해야 되는지, 똑똑한 사교육의 출발은 어디인지, 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제거를 하고 사교육을 임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교육 부작용에 대해서도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속도대로 잘 가고 있는 아이를 엄마들이 괜히 뭐예요? 무리하게 뭔가 딱 그 안에 딱 사교육을 딱 사이에다가 집어넣음으로써 무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진도는 빠르니까 엄마는 만족하는 그런 사교육의 부작용에 대해서 나와요. 제가 그걸 직접 겪었기 때문에, 제 딸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싫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니까 꼭 한번 그 부분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는, 사교육 경험이 많은 아이에 대해서 또 나와요, 여러분. 사교육 경험이 많은 아이는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아는 게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요. 만약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진도는 막 나가는데 자기 스스로 되짚어보고 복습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부족해요.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사교육 업자잖아요. 공부방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이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엄마표 공부방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은 이유가 뭐냐면
엄마의 마음으로 정말 이 아이가 어떤 이런 사교육을 받는 것을 낭비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내가 공부를 가르치는 게 있으면 계속 복습, 그다음 오답, 그다음 다시 또 확인, 반복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공부방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계속 너의 것으로 될 때까지 내가 도와줄게라는 거고, 저희 집에 오는 아이들은 전부 다 어머님들이 다 맞벌이세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를 보고 싶어도 봐줄 수 없는 상황이신 분들의 아이들이 대부분 전부 거의 100%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교육을 하더라도 약간의 사명감을 좀 갖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제 나름의 가치, 예, 이런 것들을 갖고 저는 하고 있어요. 잠깐 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부의 기본 질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이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전직 사교육업자께서 만약에 이중적인 아이들이 경쟁 구조를 겪고 있는 이 아이들에 대한 실태, 예,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전직 사교육을 하고 거기서 겪어봤던 그 사교육업자께서 인터뷰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그분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학교 복습할 시간이 없다. 수업 복습할 시간이 없다. 학교 수업 복습할 시간도 없는 아이들이 학원 수업은 복습을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메커니즘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아이가, 그러니까 제 아이도 고 1, 2때까지, 저희 큰아이 1, 2때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복습 없는 학원을 다녔는지도 몰라요. 자기 딴에는 숙제한다고 애썼는데, 이제 제가 지켜보기에는 학원 갔다 와서 복습하고 막 그걸 자기 걸로 만들려고 또 듣고 또 듣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고3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자기도 스스로 느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실패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실패하는 모습을 봐 넘겨야 하는 게 가장 힘들죠, 엄마로서. 하지만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3이라도 그걸 자기가 직접 느껴서 그 방법에 변화를 준다.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박수 칠 일이죠. 고3 때까지도, 마지막까지도 그 방법을 모르는 게 문제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실패를 못했다면 못 느꼈겠죠, 여러분. 그래서 실패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에 정말 종을 울리기 위해서 아이가 실패하는 모습을 봐주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굉장히 각오를 막 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딸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음, 딸을 믿고 있지만 혹시 혼자 공부하다가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그래도 봐주자, 꼭 봐 넘기자라고 저는 요새 굉장히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래도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자습 능력이 퇴화가 됐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습 능력이 퇴화가 됐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자습 능력이 퇴화가 됐다라는 것을 제 딸은 다행히도 혼자서 공부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 하는 것을 봐도 하루에 뭐 10시간 이렇게 앉아서 고1이, 예, 그렇게 앉아서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에 저는 엄마표 공부의 어떤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3 때 물론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고등학교 때 잘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 고등학교까지 가면 엄마가 같이 뭔가를 해주기엔 굉장히 벅찹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자기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면 아이가 너무나 괴로운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게 돼요. 수행평가도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고요. 책을 읽고 분석하는 능력도 키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키워주는 것이 되지만 거의 중학교 때 와서는 스스로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습관화가 돼서 스스로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로 키우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는 제가 봤을 때 저는 불안하기도 물론 하죠. 0%라고는 말 못하지만 꾹꾹 마음을 다잡고 요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뭐가 나오냐면 엄마가 아이를 끌고 다니는 엄마라는 게 나와요. 아이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엄마의 주도성에 대한 얘기예요. 자, 내 아이는 이걸 몰라. 그 내가 아니면 안 돼. 얘는 이 학원을 모르니까 이 학원 가야 돼. 얘는 이 선생님이 좋은 걸 모르니까 내가 일단 갖다 디밀어 봐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는 영상에도 말했지만 아이가 스스로 학원을 알아와서 엄마 친구들이 그러는데 이 학원 선생님이 괜찮다는데 내가 한번 가서 들어봤는데 나 여기 다니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과 엄마가 막 알아봐서 아무리 백날 좋아한 걸 아이한테 뒤밀어 봐도 아이가 우리 엄마 또 막 이러면서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아이한테는 아무리 뭐 좋은 선생님을 가져다 놔도 아이한테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좀 부족하지만 아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줘 봤냐고요. 엄마가 이 아이는 몰라 하고 단정 짓지 않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아이가 어떤 학원을 처음 갈 때는 모르죠. 그래서 엄마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다들 시작하잖아요. 저도 둘째한테 제가 처음에 오빠 여기 다녔을 때 되게 좋았는데 너도 한번 가봐라 하고 보냈는데 안 맞아, 안 맞아. 예. 둘째가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바로 또 끊고 예, 바로 끊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아이가 직접 비교해서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그렇게 하고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는 게 나는 낫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아이한테 맞춰야죠. 이 책도 사실 100%다 내 아이한테 맞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절하게 드시되 가장 기본적인 엄마의 본질적인 마음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휘둘렸었구나. 라는 것을 이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목에 나대는 엄마와 고립되는 아이가 있어요. 엄마가 나댈수록 내 아이는 고립된다. 라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보면 학교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던 엄마였을지도 몰라요. 저도 막 아이들 막 일거수일투족을 다 카메라에 담고 싶고 막 이런 욕심이 있었던 엄마라서 사실 저는 굉장히 초등학교 때 사진 찍으러 많이 들어갔던 엄마였어요. 근데 이제 때론 선생님들이 고마워하기도 하셨죠. 선생님들이 놓치는 부분을 이렇게 사진 찍어줘서 뭐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뭐 이랬었던 건데 그게 이제 뭐 그렇게 그런 것도 제 모습을 지금에서야 돌아보니 나대는 엄마였던 거예요, 제가. 큰아이는 제가 영재원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재원 다니는 것도 있었고 또 아이 성격이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이 성격이 약간 어릴 때 조금 이제 혼자서 막 책 보고 막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 약간 남들하고 어려워했던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 영재원까지 다니니까 그리고 뭐 맨날 로봇 대회 막 이런 거 막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쟤는 맨날 뭐 이상한 것만 애가 해 막 이런 시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약간 고립이 되는 그런 경험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내 모습, 그러니까 그때 내 모습을 보니까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교통사고 조심 방법은 알면서 부모 역할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모른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아이를 내가 이렇게 널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밖에 행동 안 해? 이러면서 아이를 원망하는 부모들. 저도 그랬겠죠, 여러분. 그런 원망하는 부모들은 아이가 그런 원망을 들을 때마다 아이가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는 엄마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아이야. 그러니까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나는 굉장히 가치가 없는 아이야. 나는 엄마를 힘들게 해. 이런 생각을 아이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는 고립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이런 많은 얘기들을 제가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아이는 과연 감옥에서 살고 있을까? 가정에서 살고 있을까? 감옥에서 살고 있을까? 가정에서 살고 있을까? 네. 그래서 아이가 혹시 이 질문을 했을 때 '감옥이라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아야겠다.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 막 이런 거 정말,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남편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얘기를 해 봐요. 잔소리하고. "야 너 왜 설거지 그렇게 해? 야 너 왜 집 이렇게 치워? 야 너는 왜 밥을 이렇게밖에 못하니?" 막 이러면 정말 막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야 너 왜 지금 공부 안 하니? 얘 뭐 그때까지 게임했으면 이제 공부 좀 해."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너 왜 이거 책가방 아무 데나 놨어?"부터 시작해서 어 잔소리를 안 할 수도 없고 네 말을 하면 다 잔소리가 되고 정말 딜레마, 딜레마. 그쵸? 음
감옥을 만드는 것이 바로 엄마 주도성 문화다. 우리 엄마 주도성 문화를 만들지 말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 뒤에 더 무서운 제목이 나와요. 괴물이 돼가는 엄마. 근데 엄마가 아이가 어릴 때처럼 말을 안 듣니까 엄마는 점점 화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 이러면서 화내면서 뭐 학습지 집어 던지고 싸우다가 또 뒤돌아서면 너무 미안해. 막 이러잖아요. 그럼 아이가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엄마 아까 막 화냈는데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울어. 아이한테는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눈물까지 흘려도 엄마들이 달라지지 않더래요. 반성할 때는 그뿐이고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 선생님은 그러한 눈물이나 반성을 믿지 않으신대요. 너무나 원래대로 돌아온 엄마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이를 믿고 기다리다가 망치기 딱 좋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근데 꼭 그런 말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엄마가 주도성이 됐기 때문에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주도성이 되어서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지를 못하니까 아이의 필요가 기준이 아니라 엄마의 욕심이 기준에 의해서 행동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아이를 위한 일이야 이러면서 엄마는 확신을 가지고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을 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확신이 아이를 학대하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고 정말 나도 학대를 많이 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 어느 정도 사춘기가 이제 지나게 되고 어느 시점 사춘기가 오고 아이가 좀 크면 이제부터 아이의 반격이 시작이 된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아이의 반격이 시작이 되고 이거는 엄마의 주도성을 포기해야 해결이 된대요, 이 문제는. 실제로 제가 왜 고등학교 들어가서 학부모 모임을 같은 반도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은 학교 다니는 엄마들이 한 5명 정도를 모여요. 근데 그 엄마들한테서 저는 참 배우는 게 많은데 물론 학부모 문화 같은 영향도 받았겠죠. 그러니까 안 좋은 점도 초반에는 있었겠지만 지금은 서로 다 이렇게 고3이 다 되다 보니까 서로 다 내려놓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게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걸 다 알게 된 상황이라서 그런 얘기 별로 안 하고요. 예. 그런데 뭐 1시에 애가 들어와. 근데 저 같으면 막 전화하고 그럴 것 같거든요. 기다려요, 엄마가. 얘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뭔 연락 없으면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 희소식이겠지. 그럼 아이는 그냥 1시에 들어와요. 그래서 물어보면 친구랑 버거킹에서 얘기를 했다. 그런데도 아이한테 화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화 내지 않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초월을 한 거예요, 우리가. 고3 때까지 이렇게 맨날 지지고 싸웠다 화해했다 싸웠다 화해했다 하다가 이게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게 이래봐야 소용이 없구나. 1시에 들어온다고 내가 혼내면 그러니까 미리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요. 1시에 들어왔어. 내가 혼냈어. 그렇다고 얘가 그 다음날은 일찍 들어올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고만 하지 혼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혼내지 않거든요. 이제 고3쯤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하나부터 10까지 아이들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고 계신다면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별로 바뀌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잔소리를 안 하면 아이가 스스로 느껴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좀 더 빨리 알았어야 됐는데 막 옛날에 저희 언니가 저한테 준이가 네 장난감이냐? 막 이러면서 얘기했었어요. 네 하란 대로 왜 해야 되는데 걔가 이러면서 저희 언니 말 그렇게 하거든요. 너 하란 대로 걔가 왜 해야 되는데 걔는 생각이 없냐?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